마지막 발표는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님께서 코로나19의 자본시장 영향 및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최영민 실장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실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학생을 가르치셨고 삼성생명 게리파트와 LG증권 리스크 관리팀을 거쳐서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기금정책분석실장을 맡고 있으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국민연금의 최영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 제목은 이 코로나의 자본시장 영향 및 대응 방향이라고 조금 약간 큰 담론의 성격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뭐 앞에 발표자분들께서 약간 디테일한 자산군에 대해서 좀 많이 내용을 짚어주셨고요. 저는 좀 큰 쪽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크게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드리는 내용은 국민연금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자산 배분 내지는 자산군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연구자 개인의 시각이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어디까지나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수정구술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맞을 수도 있고 전부 다 틀릴 수도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있는 정보들을 가능한 한 취합을 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세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이 코로나 이후의 환경 변화, 또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화 정책에 따라서 추후 자산 군별, 즉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갈라진다는 점에 통화 정책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자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또 자산 군별로 전반적인 방향, 채권과 주식이라고 하는 큰 줄기, 다음 끝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길이 모색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19년 12월에 이제 이 우한시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이미 2020년 1월달에 WHO가 국제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를 이미 했습니다. 물론 뭐 일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융시장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무엇보다도 시장 변동성과 이 복원이 지금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상황. 1차 시장은 셧다운된 상태, 2차 시장은 거의 유동성이 증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유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 통화 및 재정 정책, 또 규제 감독 기관의 대응, 시장 관행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화 정책 파트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외에 재정 조치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이라는 부분은 전형적인 블랙스완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했고 발생을 하면 그 효과가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할 것이다라는 이런 블랙스완의 정의에 가장 들어맞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의 정의가 될 것이고 결국 각각 이 코로나 이후의 자본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1월달에 12월에 발생을 하고 1월달에 WHO가 공중보건 사태를 선언을 하고 이미 1월부터 유럽 시장감독국이나 바젤위원회는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건 이 G7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2020년 3월달에 글로벌 보건 위기를 인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금융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가장 큰 충격타가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통화 조치가 이제 최대한 발효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각국 정상들이 선언을 한 상황이고
이후에 3월 15일, 19일 뭐 바로 이어서입니다. 각국 간의 유동성 수합 라인이 각각 체결이 되거나 임시 체결돼서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간 유동성 백스톱이 이 역할을 마련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상 선언을 했고요. IMF 역시 이 신흥국을 위한 단기 유동성 라인도 설정을 했습니다. 각각 지역별로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유로존 쪽에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2 같은 경우에 좀 유럽 중앙은행이죠. 장기 재융자 또 장기 대출 프로그램 TLTRO 등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개시를 하고요. 3월 17일에 들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임시 자본 구제 발표를 합니다. 필라2 요구 자본 이하의 비적격 상품을 허가를 해서 이 침체기 동안에 이 자금 조달을 허용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필라1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 자본 비율을 유지를 하는 것, 특히 필라2는 감독 당국의 어떤 규제 조항이 되겠습니다만 필라2를 한동안 적용을 하지 않겠다, 즉 감독을 느슨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20에 사실상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유럽 은행 감독청 역시 이 EU 와이드 스트레스 테스팅 자체를 2021년 2월까지 지금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더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관리 감독 자체를 상당히 느슨하게 할 것이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것이고, 이거 역시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더 스트레스를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표시를 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나 장기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백스톱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기한 연장, 금리 동결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또 시스템 리포를 통해서 또 이 유로 표시 유가증권 담보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의 이 뉴스로는 이 대출 예금 동결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 통화 정책을 7월에 다시 한번 재차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지역을 보시겠습니다.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 SOMA 공개시장 개정입니다. 즉 예금 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이미 3월 15일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본 신용 이자율 인하, 또 기업 대출에 대해서 추가적인 버퍼를 허용하겠다, 즉 대출을 더 확대를 시키라는 것을 역시 허용을 했고요. 또 기업 어음 A기호 기구 설립, 또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계속해서 자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역시 공시를 한 셈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밑에서 두 번째 네모가 되겠습니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달러의 바이러스 원조 구제 및 경제안보법, 표현대로 케어를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드 릴리프 이코노믹 시큐리티 액트입니다. 전반적인 이 근로자 재정 지원을 포함을 해서 일자리 보존이나 이런 부분까지 피해 구제까지를 총괄을 하는 그런 정책이 이 법안이 되겠습니다. 자, 2조 달러라는 부분이 조금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2008년 금융 위기 때 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양적 완화를 당시에도 풀었었는데요. 당시 규모가 8,3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현재 2조 달러라는 규모가 거의 2배 이상이라는 부분,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미국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즉각적인 대응을 지금 긴급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규모 자체가 미국 GDP의 거의 10% 이상입니다. 엄청난 규모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략 15조 달러 가까이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역시 좀 같은 시기에 통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날 그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이 회사채 시장 안정을 목표로 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P12O, 즉 프라이머리 CBO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대상의 신용 등급 우수 이 채권을 대상으로 해서 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줌으로써 좀 더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약간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유동성 공급 경로 확대를 위해서 공개시장 운영 거래 대상 증권을 정부 보증채에서 3개 이 특수채하고 주택금융공사 MBS까지 포함을 하는 확대 정책을 폈습니다. 이후에 또
저신용 등급 회사채 매입 기구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7월에 가서 실제로 구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효성을 떠나서 일단 이런 유동성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이미 3월에 B컷을 수행을 했고 5월 달에 추가 인하를 했었고 7월, 8월에 지금 이미 금리 동결을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고 결국 계속해서 금리에 대해서도 좀 동결을 가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유로존, 미국 또 우리나라에 대한 좀 방향을 좀 살펴봤는데요. 모두 공히 유동성을 엄청나게 지금 풀어대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정책으로 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자산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규모나 범위 면에서 유동성 이 지원 조치들이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역시 이런 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유동성이 확대될 건지에 대한 것조차도 사실 예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좀 급변하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이제 코로나 이후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들고 있는 주식 60%, 채권 40%라고 하는 뱅가드 균형 지수로 사실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 6대 4의 비중을 유지했을 때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2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단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의 단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6대 4라고 하는 가장 전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에 대해서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6대 4에 대해서 단순히 수익률 저하만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를 한번 해야 되는가? 보시면 장기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이 두 자산의 익스포저에만 의존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6대 4가 실질적인 유효성을 갖는 이유는 이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주식 수익률의 주식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일부분의 수익을 채권으로 보존함으로써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이익의 안정성을 가져온다. 여기서 안정성이라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그 진폭을 줄여준다는 의미를 갖는데, 문제는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사실상 실질 하한에 다다랐다는, 즉 주식 수익률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채권이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6대 4라고 하는 4의 채권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에 대한 전환도 요구될 뿐더러 지금 앞서서 살펴봤던 이런 이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어대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향후에 자산 시장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국가 부채가 늘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상 이미 코로나 이전에 예산 적자, 또 부채, 높은 연금 부채, 또 고령화, 또 인구 감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각 국가들은 이미 사실 상당한 문제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부채를 늘려가고 있는 부분, 특히 장기채를 늘려가고 있다는 상황은 차입 비용에 계속해서 급증을 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국가의 이런 유동성 확대 기조가 국채나 관련 채권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금리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채권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채권이 이 정도는 커버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기대 수익을 사실상 복제가 거의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 이전에 이 위험을 줄이자라고 하는 가장 전형적인 이 위험 완화에 대한 방법론은 사실상 자산군 다변화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긴 되겠습니다만, 자산군 다변화를 통해서 분산 극대화를 하라라는 식의 그런 방향성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산들 자체를 그렇게 이 다변화하기보다는 워낙 투자 트렌드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자산군 자체들이 상당히 상관성이 유사한 자산들로 구성이 되는, 현실적으로 다변화하지 못한 그런 배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앞으로 코로나의 이후의 시대에 도달해서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대한 뭔가 결정이라기보다는 좀 이 달성이 좀 요구가 되는 분야가 있는데요. 시장 익스포저와 위험 완화라고 하는, 사실상 위험은 줄이면서 수익을 높여라라고 하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과제를 사실 이런 모든 투자자들 또 투자 기관들이 안게 됐다라는 그런 이 시대가 변화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산군별 전망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자산군별로 해서 전체적인 일반적인 현황을 좀 한번 보시면 2020년도에 GDP의 급격한 하락, 또 아까 미국의 2조 달러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15조가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의 상승은 뭐 누구나 지금 예견이 가능한 상황일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실질적으로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성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자체도 상당히 하락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바이러스 확산을 위한 봉쇄 정책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채권에 있어서 이런 기축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완만한 경제 성장, 또 금리 동결 등으로 인해서 천천히 금리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잠깐 뒤에서 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전망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권 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각국에서 이런 유동성 제공을 위한 이 부채의 급증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채를 증가하면서 지금 나오는 퀘스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 가능한 수준인가, 국채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또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지금 좀 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 수준이 90년에 이 50%에서 12년도에 200% 이상 급증을 할 정도로 엄청난 국가 부채의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명목 이자율 역시 거의 디플레이션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거의 제로 금리에 수렴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일본은 200%로 2012년도에 증가를 시켰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200%대역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정화가 됐다는 것이 파지티브한 의미의 안정화가 아니라 큰 변동 없이 200%대역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는가? 자, 보시면 일본 은행이 대규모의 자산 매입을 이 200%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세금 인상, 또 연금과 의료 지출 삭감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감소시켜서 200%대역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만 봐도 지금 과거 일본의 소득세 수준이 3%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를 올리고 아베 정권 하에서 8%, 이번에 이 신임 총리인 스가 같은 경우는 거의 10% 소비세 상승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는 입장을 피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200%대역을 유지하겠다라는, 또 추가적인 부채의 상승이 역시 일본도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을 할 것이고 200% 유지를 하기 위한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 부채의 상향, 국가 부채의 상향은 불가피하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상승된 부채를 다시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처럼 어느 정도 상승된 부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갈 것이냐, 즉 목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채를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것을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채 수준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일종 국가별 선택의 문제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뭐 인구 구조도 그렇고 성장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계속 결국 부채 상환은 이미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모할 것이고, 결국 경제 성장이라고 아까 세 번째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이 영향도는 결국 부채 상환으로 오히려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면 신규 자금이 상환으로 전부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성장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반면에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남기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다라는 태도를 갖는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여지가 남는 거죠. 투자에 대한 여력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결국 현재 부채 시작점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요인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18년도 IMF 이코노믹 데이터베이스 가져온 건데요. 각 국가별로 GDP 대비 국가 부채의 수준을 쭉 나열을 한 겁니다. D1 국가 채무인데요. 여기서 이 주목할 그 특징적인 부분은 2018년도에 IMF가 예측했던 2020년도의 값입니다. 즉 코로나 사태가 반영이 되기 이전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2018년도에 예측했던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를 40.54%로 예측을 했었고요. 2018년도에 대략 한 36%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걸로, 즉 모든 국가들의 부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으로 다 끌어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이 그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009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이 G7의 부채 비율 확대에 대한 추이입니다. 뭐 일본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안 올라가는 국가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독일만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자, 그럼 독일만 제외하고 전반적인 부채 비율이 상향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단 독일은 왜 감소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공사연금에 대한 역할 분담이나, 즉 국가가 보조를 하는 리스터 연금이나 또 연금 자동화 정책, 즉 이 고령화나 이런 이 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연금 수급액이나 이 대체율을 조정을 해줌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식의 조정 장치를 더 넣어버린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국가 채무를 줄여준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만큼의 일종의 뭐 희생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하겠습니다만 그만큼의 이 개인에게 있어서의 손실하기도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떤 이 희생을 같이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국가 부채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상황은 글로벌하게 거의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의 이 일반인들에 대한 일종의 손실이나 희생을 조금 요구를 할 것이라는 걸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군별 전망의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런 이 재정 정책의 구축 문제, 또 국가 부채가 과다한 국가일수록 재정 정책은 계속해서 쓰기에 점점 부담이 되는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푼다 한들 유휴 자원이 재활성화가 될 것인가라는 확신이 없을 수 있고, 또 소비 활동으로 다시 이어질 거다라는, 즉 생산으로 재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불확실하다는 거고, 또 지금 이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자금을 시중에 푼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저축의 형태로 가서 투자로 재연결되는데 과다하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뭐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 재정 정책이라는 부분이 퍼펙트하게 예쁘게 작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결국
맨 마지막의 라인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이 향방이 좀 갈릴 거다라는 겁니다. 즉 통화 정책이나 이 재정 정책이 적정히 잘 결합이 되고 성장률이 회복되는 국가를 기점으로 또 기축 통화를 기점으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극명하게 쏠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앞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의 확대라는 부분이 그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 채권하고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연계가 돼서 움직였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실상 단절이 되는 그런 이 상황이 발생을 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잘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과신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지금 뭐 앞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군을 뭐 많이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만 기술 기반 산업군을 중심으로 좀 회복이 될 것 같고 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관광 산업이나 이런 이 원자재 수출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흥국 파트에서는 상당한 회복세가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도 종합을 하면 주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선진국 중심의 어떤 특정 섹터 또 코로나 이전에도 장기 성장이 예측됐고 코로나가 발생을 했지만 여전히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산업군 내지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된 그런 이 분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 주식 시장이 과연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냐 그러면 진짜 이 지금 제가 국면적인 좀 지엽적인 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시장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나가고 있죠. 왜? 유동성의 앞에서 풀어제낀 유동성들이 전부 다 지금 주식 시장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 지수를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3월에 아까 말씀드린 G7 정상의 이 대화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다시 점점 올라가면서 주식시장 회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동성이 다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가 이 월셔 5000이라고 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하고 아메리칸 스탁 익스체인지의 이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월셔 5000에 대한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수치를 통상 GDP 대비 주식시장이 얼마나 이 좀 소위 뻥튀기 돼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데 대략 5월쯤 정도가 거의 140에 육박을 합니다. 140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IT 버블 때를 기억을 하시죠? 과거에 IT 버블 때가 137입니다. 지금 5월 달에 이미 140을 쳤어요. IT 버블이 137이었어요. 금융위기 때가 107입니다. 107%. 주식시장이 과연 과다하게 비대해졌다고 과연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까지 지금 유동성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이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보는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부분 더 랠리가 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는 제가 가진 정보화에서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SAE에 대해서 즉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가정 자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억제되거나 또는 경제적 영향력이 그래도 최소화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느 시장이든 회복 자체는 상당히 요원할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 완만하게라도 억제가 되고 경제적 효과가 좀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특정 섹터 또 물론
새로운 펀더멘탈에 근거를 하자라고 근거된 제약적 랠리가 예상이 된다. 자, 여기서 새로운 펀더멘탈이라는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산 내지는 이 유가증권에 대해서 판단을 하던 평가 배수가 이런 위험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전에 장기세 정장세를 보이던 것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는 기관을 그런 주식이나 유가증권들을 빼고 나서는 이 자산을 빼고 나서는 평가 배수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면적인 재조정을 거친 펀다멘탈이 요구가 되는 시점이 됐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기준값, 과거의 값들을 가지고 단순히 히스토리컬 데이터를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는 거. 자, 채권에 대해서는 결국 각국의 통화 완화 정책은 국채 수익률 곡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즉 제목 자체가 지금 안전자산이 과연 될 것이냐. 채권 이퀄 안전자산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들어맞지 않는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 부채에 대한 상당한 증가에서 각 국가들이 그런 상당한 국가 부채에 노출이 되고, 자, 각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화 정책이 이제 유효하게 적용을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성장을 회복을 할 것이고, 결국 금리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겠지만 결국 이 부분은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제대로 확보한 국가에 한정돼서 적용을 할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 등급 회사채가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폴론 엔젤이 사실 좀 빠르게 등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 여건이 조달될 것이고 악화될 것이고, 또 연기금과 운용사가 투매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악화가 되는 악순환의 개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채에 대해서는 국가 선별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 회사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상당히 핀포인트 선별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자, 새로운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리스크 요인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과거에는 우리가 자산 배분 가장 전형적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평균 분산 이론이라고 하는, 즉 지배 원리 하에서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또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택을 하라라는 그런 기준 하에서 해왔습니다. 이 기준의 전제는 변동성이죠. 변동성은 포트폴리오의 이익이 가장 덜 흔들리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위험과 수익이라는 좌표 평면에서 매크로 팩터, 즉 새로운 이 거시적 팩터에 노출되는 노출도 위험과 리턴이라고 하는 새로운 좌표 평면으로 옮겨가는 세상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와 같은 자산 배분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 노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그거에 따른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전략적 배분이 요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실 코로나 이후에 대해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이제 가야 되는, 또 특히 투자 기관이든 투자자든 이런 금융시장에 종사하는 이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코로나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충격이고, 이후로 무엇이 바뀔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 정말 깜깜한 세상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종사자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을 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 또 많은 논의, 이런 부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팍스넷 뉴스 포럼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가야 될 새로운 방향성을 좀 논의할 수 있었다는 데 좀 많은 첫 번째 위안을 좀 삼고 새로운 길을 좀 모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